네, 소개받은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이사장입니다. 저는 부산 블록체인 자유규제특구의 운영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시장이 지금 요 앞에 또 행사를 NFT 행사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거기 잠깐 들렀다가 왔습니다. 특검법 시행과 가상자산 산업 전망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앞에서 많은 연사들께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우리가 이제 더 투명하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금융 체제, 국가들의 어떤 정당성 위기가 와 있다. 그리고 정당성의 개인 주권의 강화와 민주주의 요소의 정대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플랫폼 경제를 뛰어넘어서 프로토콜 경제로 갈 것이다. 실제로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후반까지 외연적 축적 양식의 중앙화 경제 체제를 가져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제였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노동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들이 권력 기관화되어 있고 또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또 알고리즘의 투명성, 즉 우리가 말하면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를 해도 그 광고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아마 우리는 프로토콜 경제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의 원칙을 더 반영해야 되고 또 회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프로토콜을 덜 신뢰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쇄신과 통제력을 되찾는 그런 우리 시대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더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더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마다 회자되는 마이클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영화를 보시면 그 네 사람 중에 하나가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모기지 이론을 파헤쳐가면서 이미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 대출이 사기다. 심지어는 그 영화에 의하면 미용실 하는 아주머니가 집을 4채를 갖고 있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주택담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전제로 이 4명의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역으로 미국 자본주의가 망할 걸 대비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미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또 비트코인의 출현이 예고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집에 가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금융당국, 우리 금융위라고 할 수 있죠. 금융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관료다, 그런 겁니다. 이 정치권이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가 아직도 금융위 사단법인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금융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 금융 시대는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 반에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사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부산에 온 이유가 바로 오늘 아침 같은 모습에 있었다.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금투협, 예탁결제원, 그다음에 주택자금공사, 이 모든 곳이 이 머니쇼에 참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11번째 하는 머니쇼의 의미는 바로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들이 다 신한은행이고 부산은행이고 예탁결제원이고 다 디지털 머리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아마 기자분들 계시면 다 조사해 보십시오. 예탁결제원은 독일 모델을 연구해서 법제처에 연구를 의뢰해 놨습니다. 정부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미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이 서브 교수처럼 그렇게 앞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디지털 화폐의 경쟁력, 화폐의 디지털화와 화폐 경쟁력. 저는 주로 이 내용은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2019년에 만들어진 그 텍스트에서 만든 것이죠. 전통적으로 화폐가 갖고 있는 게 교환, 가치 축적, 그다음에 경제 지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화폐 경쟁력의 본질을 변경시킨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러하고 원화를 비교해보면 1달러가 1,000원일 건데요. 만약에 디지털 문화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BTS와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꼭 디지털 하나로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달러화와 디지털 하나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1대 1000에서 1대 1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BTS의 팬들은 거의 80% 이상의 해외 팬들입니다. 해외 팬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살 때, BTS 공연을 볼 때 디지털 하나로만 결제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화폐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9월 24일 날 디지털 위안화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다 없애버렸어요. 본격적인 디지털 CBDC와 디지털 화폐 간의 경쟁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은 그럽니다. 공공 영역의 디지털 화폐와 사적 영역의 디지털 화폐 간의 경쟁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전 세계에 왜 공용어가 됐냐 하니까 영어를 안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모든 우리나라의 가수들의 콘텐츠는 디지털 원화로만 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법제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들의 필요가 우리에게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화폐와 불완전한 화폐, 즉 우리가 게임 머니의 호환성과 리브라라고 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의 호환성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완전한 화폐와 불완전한 화폐의 차이,
또 완전한 화폐 간의 차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왔는데 가장 은행이 어렵게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 화폐는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B2B 형태로 만약 디지털 화폐가 되면 은행은 더 이상 개인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거래의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은행이 아니라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이 레이스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에리어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제 특강의 주제가 가상산업의 미래인데 프린스턴 대학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앞으로 디지털 화폐 에리어에 집중해보자.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에 집중해보자.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독일 출신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 프리마이너라는 교수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과의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고, 세 번째 사람은 장피에르 란도우라고 하는 유럽 경제부흥은행 IMF에서 일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가진 디지털 화폐의 지불 또는 거래가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있다. 앞으로 미래의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에리어를 어느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해 가느냐,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 경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도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나라의 장벽에 갇히게 된다. 글로벌화 되지 못한다. 그게 디지털 화폐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DCA라고 하는 것은 통제권 영역 하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디지털 화폐 자체가 데이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마치 글로벌 화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국적 화폐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특검법 이후에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국제 디지털 화폐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그멘테이션, 파편화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디지털 화폐의 미래가 있느냐, 이런 어떤 회의론적인 시각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업금법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해봅시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뿐만 아니라 유발 하라리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법 제도의 올바른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업금법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6명, 7명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입법 발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지식과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국세청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자,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일단 넘기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근거로 세금을 걸 겁니까? 개인과 법인이 디지털 자산을 가졌을 때 그 자산의 증가와 부족을 어떻게 계산할 거고 국세청이 어떻게 그걸 간파할 것입니까? 아무 답이 없다. 그리고 개인 간의 가상자산 이전은 특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특검법은 산업을 위한 법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따라서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에요. 그냥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 산업의 발전과 처음부터 무관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금법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발의가 안 됐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공청회도 안 거쳤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급법에 목을 매달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빨리 개정해서 가상자산시장이 은행과 거래소와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차라리 그것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울투리 안에서만 살아남으려고 존재해봤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정권 바뀌면 바로 디지털 거래소 만들겠다고 얘기해서 뭐 4대 메이저 거래소 형체를 다 뺏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역 속에서 뭐 업금법을 가지고 상정이 되냐 안 되냐 논의보다는 우리 뒤에 숨겨져 있는 더 큰 파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뚝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ETF가 출시되면서 큰 흐름의 파고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탁 결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운영위원장으로서 부산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가상자산 통합거래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너무 업비트, 빗썸 거기에들만 목매달기 어려우니까 그 거래소들을 아까도 우리 김 변호사 말했습니다만 자정할 수 있는 민과 간이 합해 있는 하이브리드형 통합거래소를 부산에 열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디지털 예탁결제원을 만들자. 모든 정부가 그렇게 불안하면 모든 코인을 내가 정부한테 맡길게. 어차피 대장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디지털 예탁결제원 아마 지금 부산의 예탁결제원이에요. 독일 모델을 연구해서 이미 법제처에서 연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미 다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법 이후에 우리가 뭘 하냐 하면 결국 레그텍, 리귤레이터리 테크놀로지, 즉 특검법 자체가 규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도 저런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서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는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 가야 될 겁니다.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이나 홍콩도 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렉텍은 제가 규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기업들이 렉텍 관련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왜냐하면 지금 하나은행, 농협 같은 데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소송에 많이 걸렸습니다.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콤과 같은 곳이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디지털 코스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 자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디지털 화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문광희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컬처럴 커런시를, 디지털 커런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한국 문화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새로운 화폐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금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암 걸린 사람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2기, 3기 안 걸린 분들이 한 2년, 3년 한국에 오면 1인당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2억, 3억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 데이터들을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과 연동시킨다면 엄청난 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지불 결제로서의 의료관광 플랫폼 사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를 한 차원 높이 뛰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만 목매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막스 베버가 1896년도에 거래소 거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벌써 그러면 2세기 전에 유명한 사회학자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도 상당히 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투기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유로 자국에서 어느 한 품목의 선물 매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투기 억제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외국으로 쫓아내 외국의 금융 능력을 강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2세기 전의 예측과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 투기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다 못하게 돼 있어서 다 싱가포르든 스위스든 다른 데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막스 베버는 애국심의 관점에서 일국의 경제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치자들 또 행정가들 금융인들이 금융관료들이 이 이야기의 문제의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